네, 안녕하세요. 증시 아침판 안지원입니다. 네, 오늘은 신영증권의 건설 섹터 담당하시는 박세라 연구원님 모시고 건설사들의 해외 사업 이야기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여러 상장 건설사들이 있는데 좀 해외 사업 쪽으로 좀 주력하는 회사들이 혹시 어디 있을까요? 가장 주력을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하면은 삼성 엔지니어링을 가장 꼽을 수 있겠고요. 네. 그 외에도 이제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DLENC 모두 해외 사업을 하고 있고 GS건설도 해외 사업을 하고는 있습니다. GS건설이요? 네. 혹시 해외 매출 비중이 삼성 엔지니어링은 거의 해외가 다인 것 같고 뭐 다른 데는 현대건설, GS건설도 비중이 어느 정도 될까요? 정확하게 숫자는 제가 봐야 될 것 같긴 한데 현대건설 같은 경우가 해외 매출이 최근에 많이 올라와서 한 저가 절반 정도 50% 비중 정도로 조금 인식을 하고 있는데 과거에는 60-70%가 해외였다가 이제 국내 매출이 워낙 좋을 때는 거의 30% 언더까지 해외 매출 내려갔고 최근에 이제 올라오면서 40에서 50%까지 매출 비중이 다시 올라왔습니다. 사실 2분기에 건설사들의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잖아요. 근데 그 전까지는 주가가 좀 많이 빠지다가 실제로 이제 실적 발표를 하고 나니까 오히려 지금 주가가 좀 반등하는 이런 모습 보이고 있는데 뭐 하반기에 원자재 가격 뭐 둔화 요거에 대한 기대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좀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 해외 수주를 많이 받고 있는지 그리고 그 받는 어떤 종류의 사업들을 많이 수주를 받고 있는지. 해외 수주가 증가는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정말 눈에 띌 만큼 증가했다라고는 아직은 이제 체감상 기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수주는 전체적으로 나올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조금 더 시장에서는 먼저 좀 반영을 한 네. 측면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근데 조금 환호할 만한 뉴스들이 없진 않았던 게 가장 또 세간에서 가장 관심이 또 많았던 그 네옴 신도시 관련해서 실질적으로 현대건설과 삼성물산 컨소시엄이 수주를 했다라는 공시가 나오기도 했었고 그거 외에도 전체적으로 작년부터 조금씩 눈에 띄진 않지만 사우디 뭐 여러 가지 카타르나 이런 쪽에서도 저희가 수주가 조금씩 계속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빌드업이 되면서 이번에는 이제는 본격적으로 좀 증가하는 시기가 왔구나라고 시장에서 조금 인지를 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 발주처의 경기 상황도 이제 해외 수주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에 영향을 줄 것 같은데 최근에 발주처의 경기 상황은 아무래도 유가가 높으니까 괜찮은 편인가요? 네, 저희가 재정유가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대부분 오일을 판매하는 그런 네. 오일 익스포터 고가들 같은 경우에서는 저희가 재정유가라는 수준이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 유가가 이 정도 레벨 이상이면은 국가 재정 수지가 이제 흑자로 돌아선다 이런 이제 레벨이 있는데 그게 대략 한 $70 후반선입니다. 평균적으로. 근데 이제 유가가 지금 $100가 연초에는 넘었었고 지금 뭐 많이 빠지긴 했지만 여전히 $80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오일 익스포터 국가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미 재정이 흑자인 수준이 꽤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나라가 돈이 이제 많이 생기다 보니까 국가 주요 프로젝트에 돈을 풀 준비가 되었고 실질적으로 지금 투자에 집행을 나서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사우디에서는 이제 아람코 이제 같은 경우가 최근에도 저 2분기 실적 이렇게 발표가 되긴 했지만 뭐 역대 최고 숫자를 기록을 계속하면서 투자 집행에 지금 가속도를 붙이고 있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근데 해외 수주하면 저가 수주에 대한 걱정을 빠질 수 없을 것 같은데 과거에는 사실 굉장히 충격을 많이 받았을 정도였는데 앞으로 받을 해외 수주는 그런 걱정은 조금 덜어도 될까요? 이게 플랜트업의 숙명인 것 같아요. 저희가 조선업도 아마 많이 보셨을 수 있겠지만 조선업도 건설업도 비슷합니다. 결국 발주처라는 게 이제 에너지 시장 동향에 따라서 크게 움직이는 시장이고 큰 돈들이 움직이는 시장인데 그 흐름이 상당히 크죠. 웨이브가 되게 깊고 크게 옵니다. 그래서 그때 모두가 달려들어서 수주를 하는 것도 맞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게 또 이런 비즈니스 모델의 원래 근본 속성이기도 한 건데 그때 경쟁에서 이제 과열 경쟁을 했던 게 나중에 또 뭐 업황이 달라지고 발주처가 돈이 없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저가 수주로 결국에는 기결이 되는 이런 숙명이란 게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의 이 빅 웨이브는 저가 수주로 기결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아무도 답은 모릅니다. 정해져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거에 대비해서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사정이 어떠냐 이런 식으로 좀 집중해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과거의 그 시기 2000년대 중반 때 그때 우리가 결국은 저가 수주로 피를 많이 봤던 시기와 지금의 시기를 비교해서 보자면 우리가 그때는 수주에 상당히 매진해야 됐던 시기였는데
그때 이제 리먼 시기가 올 즈음이었고 네. 그 전에도 아시겠지만 부동산이 엄청 규제를 많이 하면서 국내 주택 경기가 다 또 안 좋았던 시기였기도 했었고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해외 수주가 많이 이제 대안이었고 다들 초도 진출을 또 많이 하기도 했었고 이런 시기였는데 지금은 국내 부동산 경기가 뭐 안 좋아질 거다 어쩌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지금 이미 갖고 있는 수주 잔고가 너무나도 넉넉한 상황이고 돈도 너무 많은 상황이고 그렇게 절박하진 않다. 그때와 비교해 봤을 때 그게 우선 첫 번째일 것이고 두 번째는 해외 진출이 이제 처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때는 이제 처음 진출한 기업들도 많았지만 이제는 처음 진출한 기업들은 거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한번 겪어봤기 때문에 리스크 대응력이 상당히 높아졌다. 그래서 건설사들은 입찰을 할 때 저가 입찰을 최대한 안 하고 있는 게 저희가 느껴지는 거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작년부터도 뭐 중동이나 이런 쪽에서 발주 자체 규모는 좀 늘어난 상황이었지만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그렇게 막 달려들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애들 수주했다는데 수주 많이 한 거 맞아? 오히려 이렇게 저희가 반문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건설사들이 그 정도로 지금 세게 경쟁에 들어가고 있지 않다. 참여를 그렇게 세게 들어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도 달라졌고 그리고 이제는 발주처랑 소송전이라던가 이런 거를 불사하죠. 이제는 소송도 막 걸 거야. 뭐 국제 중재로 막 넘어가고 안 받은 돈 다 받아낼 거야. 뭐 이런 자세로 또 바뀌었기 때문에 그때와 지금은 전체적으로 발주처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고 좀 법적이나 이런 측면에서도 한층 레벨업이 되었다. 그런 게 있고요. 또 세 번째로 보았을 때는 인력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많이 좀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저희가 플랜트나 이런 전체적인 상비 인력이 그동안 좀 많이 조정이 또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인건비 측면에서 오는 그런 비탄력적인 부분들도 지금은 많이 해소가 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 가지 해외 수주 중에 최근에 좀 보도로 좀 많이 나왔던 이 사우디의 네옴시티. 네, 2030년 완공으로 650조 원 들어간다. 이렇게 자극적으로 좀 헤드라인이 형성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가서 살고 싶을 정도로 되게 조망도도 굉장히 멋지던데 그 프로젝트가 어떤 프로젝트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우디에서 거의 국가 프로젝트로 진행이 되고 있는 가장 큰 대규모 프로젝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네옴이라는 지역에 스마트 시티를 짓는다. 그냥 말 그대로 그렇게 편하게 생각은 하시면 될 것 같은데 하위 프로젝트는 정말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읽기는 어려운데 지금 현재 발표된 대표적인 프로젝트 세 가지가 있어요. 네옴 더 라인이라는 프로젝트, 그리고 옥사곤, 그리고 세 번째가 트로제냐, 이렇게 세 개의 큰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가장 활발하게 하고 있는 게 네옴 더 라인이라는 프로젝트인데요. 네. 연안에서부터 내륙까지 170km짜리 일직선을 쫙 긋는 거예요. 그 일직선을 그은 직선에다가 도시를 만드는 겁니다. 네. 두 개의 타워를 연결해서 그 타워가 170km 동안 양쪽에 유리로 쫙 성벽을 만드는 거죠. 그 높이도 굉장히 높죠. 높은데 근데 예. 그 가운데 몇 층짜리 수직 도시들이 이제 형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타워 중에 하나는 중국 쪽에서 수주를 했고 지금 최근에 한 며칠 전에 착공이 막 들어갔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완전히 이제 신재생적이고 뭐 5G 스마트가 다 직결된 그런 완전 미래형 신도시 거의 그런 느낌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동 기지들, 그 이동 수단들은 다 이제 지하로 깝니다. 뭐 고속철도도 그렇고 자동차도 그렇고 모두 다 그런 거는 지하로만 이동하고 사람들은 지상에서 자유롭게 걸어 다니는 그런 형태의 이제 도시인 거고 이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터널 프로젝트 하나를 최근에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수주를 했던 겁니다. 터널이라고 하면 그 지하로 뚫리는 그 터널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네옴드 라인은 이런 프로젝트고 가장 빠르게 좀 진척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그 옥사곤이라는 프로젝트는 아예 부유식 해상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항만 산업 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로도 어렵고 사실 사진으로 봐도 이게 가능할까 싶긴 한데 어쨌든 이런 거 같은 경우에서도 아예 뭔가 최첨단 산업들을 이제 밀집시킨 산업도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항만시설과 뭐 간척시설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공사가 좀 진행이 될 예정이고 아직은 누가 뭐 수주를 했다 이런 것들이 공개되진 않았지만 네. 곧 입찰이 나오고 발주가 나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트로제냐라는 건데 이거는 아직도 크게 윤곽은 안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산악지대에 스키장을 만드는 겁니다. 아예 사막에. 그래서 이거는 관광 목적의 그런 또 도시를 만드는 내용이라 이것도 조명도나 이런 거는 나오진 않은 상황이지만 이런 굵직굵직한 프로젝트들이 신기하네요. 진행되는 게 사막에 스키장을 만들면 눈은 어떻게 하나요?
인공 눈을 다 하고 인공 있지 눈으로 않을까. 하나요? 네, 그래서 이거를 홍보하는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영화를 보는 건지 이걸 정말 하겠다는 건지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지만 그런 부분들을 지금 가장 주도를 해서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옛날에 뭐 보물섬 바다 밑에 심해 매장돼 있어서 그거 캐내면 뭐 몇백 조 원 가치다 해서 막 테마주들이 뜨고 했었는데 약간 그 정도로 약간 현실성이 조금 없어 보이는 프로젝트이긴 하지만 현재 지금 뭐 현대건설도 같이 해서 뭐 컨소시엄으로 수주받고 하니까 그래서 좀 시장에서는 기대를 좀 하고 있는 거는 같습니다. 네, 그럼 실제로 요거의 수주를 받게 되는 회사들은 보통 대형 건설사들 위주겠네요. 네, 지금 저희가 건축 인프라 쪽으로 가장 많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서 사실 건축 인프라 부분에서는 완전 경쟁 시장이에요. 네. 누가 얼마큼 수주할 거다라고 아무도 단언은 못 합니다. 근데 이제 인프라 쪽에서 워낙 해외 쪽, 특히 중동 쪽에서 트랙 레코드가 많은 건설사가 현대건설이기도 하고 또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또 아부다비의 초고층 빌딩을 저희가 지은 적도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식으로 관련 레코드가 있었다 보니까 관련 기업들이 또 많이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거 외에도 이 해당 도시에는 단순히 뭐 건축 인프라도 있겠지만은 저희가 5G 관련 뭐 완전 자율주행 도시가 될 것이다 뭐 어쩌고 뭐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단순히 건설 섹터뿐만 아니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자재부터 해가지고 뭐 통신, 자동차 기업이 될 수도 있고 전체적으로 다 많이 얽혀 있는 투자 내용이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실제로 뭐 건설 인프라만 설치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게 깔려야 되니까 건설 섹터를 훨씬 더 넘나드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높아지고는 있는데, 이게 사실 유가도 굉장히 높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발주처의 환경이 굉장히 좋은데, 지금 사실 인플레이션이 거의 피크아웃이 어느 정도 확인이 된 상황이고, 이제 유가도 점점 좀 둔화가 된다면, 이렇게 해외 수주에 대한 기대감도 유지를 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좀 장기적으로는 걱정이 되거든요. 요거는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만약에 유가가 $60까지 내려간다. 그러면 사실 이 논리를 계속적으로 펼치기는 어렵죠. 이게 결국에는 발주처가 돈이 있어야 투자를 하는 네. 게 가장 맞는 논리인 건데 발주처 곳간이 돈이 다 떨어지면은 사실 발주를 못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거는 유가 레벨은 그래서 중요하긴 합니다. 근데 저희가 뭐 유가가 더 빠질 것이다라고 보시는 시각도 있고 아니다 빠지긴 어렵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전체적으로 현재 저의 주관적인 뷰는 $80 수준에서는 뭐 안정화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 건데요. 이제 그렇게 보았을 때 발주처 입장에서는 전체적으로 재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전히 작년 연말부터 쌓아왔던 그 부가 실제로 집행되는 건 내년 그리고 올해 지금 이 유가 레벨 수준 때문에 또 결정되는 건 내후년의 예산 뭐 이런 거가 할 텐데 그랬을 때 적어도 2년에서 3년 정도의 호황은 저희가 보고 투자해도 되지 않겠느냐. 라고 보수적으로 봐도 그 정도의 이제 타임은 저희가 보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만약에 뭐 워낙 급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가 레벨이 확 떨어진다고 한다면은 그건 또 좀 다른 얘기가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하지만 그걸 모든 외부 환경을 다 떠나서 우리가 가장 이제 주목하고 있는 중동이라는 국가들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 나라를 운영하고 있는가를 결론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유가 레벨이 낮아져서 손가락만 빨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더 투자를 하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자기네들 나라가 이제 뭔가 그냥 오일만 파는 나라가 아니라 이제는 제조업도 하고 새로운 분야 이게 뭐 그래서 저희도 우주 분야라든지 이런 데 되게 많이 투자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신사업, 엔터테인먼트 이런 쪽에서도 상당히 큰 돈을 지불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그 나라가 근본적으로 변화하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국가 우선 투자 부분들, 우선적인 전략 투자 그런 부분들은 집행이 꾸준히 나올 거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언뜻 이런 생각도 드네요. 예전에 뭐 금융위기 전에는 차이나 붐이 일어가지고 그 중국 펀드 살려고 막 쭉 줄을 서고 그랬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브라질 채권을 필두로 이제 브라질 투자도 많이 하고 이제 최근까지는 좀 미국 투자 서학개미라고 해서 굉장히 붐이 많이 일었는데 나중에는 이제 중동에 대해서 뭐 사우디 투자 붐이 일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네, 맞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우디 나라에서 자국 기업을 육성하는 거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스탠스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예전에는 그냥 우리가 뭐하러 산업을 육성해, 우리는 돈만 쓰면 되지. 약간 이런
뉘앙스였는데 실제로는 자국에 있는 산업 육성을 하는 대로 상당히 많이 선회를 했고 그래서 자국에 있는 로컬 건설사들이 지금 엄청 크게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그래서 뉴스에서도 아시겠지만 뭐 현대건설과 삼성엔지니어링 그리고 사이펜이라는 세 개 회사가 아람코와 NEC를 뭐 협약했다 이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자국에 있는 건설사와 저희 기업을 하나씩 1대1로 매칭을 시켜서 같이 협약을 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식으로 자국 기업을 육성하는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아람코에서는 자국 건설사들 중에 몇 개 기업에는 추가 지분 투자도 지금 발표를 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머지않아 그 기업들이 또 상장을 한다면 꽤나 큰 규모의 또 대표적인 건설사로 또 성장할 수도 있는 그런 큰 그림을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러면 이제 해외 사업에 대한 이야기도 좀 어느 정도 한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좀 기타적인 질문인데 IPO를 앞둔 이 건설사들의 자회사들이 좀 많이 있었잖아요. 특히 이제 현대 엔지니어링도 상장을 한다고 했다가 좀 철회를 한 것 같고 GS건설 자회사 GS 이니마도 사실 작년까지만 해도 올해쯤에는 상장이 될 거다라는 의견이 좀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얘기가 조금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이 뭐 최근 IPO 시장이 조금 화랑새가 꺾여서 그래서 조금 지연이 된 건인지 그리고 앞으로 또 상장할 계획이 지금으로서 뭐 나온 게 있는지 궁금하네요. 네, 그 두 개 회사 모두 지금 최근에 IPO 시장의 열기가 좀 하락한 거랑 무관하진 않다라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고요. 네. 어쨌거나 청약이라든지 이런 걸 할 때 이 IPO 분위기도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좀 고려를 하신 것 같고 무엇보다 이제 현대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는 이미 한번 1차 실패를 했기 때문에 기업까지 상장에 있어서 적합한 환경은 아니다라고 좀 판단을 했던 것 같고 오히려 해외 수주나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주목을 받게 되는 저는 내년이나 뭐 내후년쯤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그때 다시 도전한다면 그때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고 근데 이것도 역시 뭐 회사에서 아직은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공식적인 언급은 없는 상황이고요. 조금 더 해외 수주나 아니면은 뭐 이런 인플레이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완화되었을 때 그때 다시 얘기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GS 이니마 역시 굳이 뭐 성급하게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약간 이런 식으로 또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요원해진 상황인 거고 무엇보다 지금 건설업에서는 이걸 건설사로 봐야 될지 아니면 새로운 환경 회사라고 봐야 될지 좀 애매하지만 SK 에코플랜트라는 대형 회사가 지금 또 내년도 상장을 또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보고서 그들의 이제 어떻게 상장이 잘 되나 제가 잘 될까 기업까지 잘 받을까 이런 걸 좀 지켜보고서 추후에 결정하는 요인들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건자재 섹터도 담당을 하셔서 좀 여쭤보면은 사실 한샘이라는 회사가 예전에는 굉장히 인기 많았고 실제로 또 한번 인수가 됐잖아요. 사모펀드에. 근데 최근에 이제 보도도 보니까 그 인수가에 몇 분의 1 토막이 났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이제 상황이 혹시 어떤지 그동안에 이제 원자재 인플레이션의 영향도 좀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원자재 가격이 좀 꺾이면 실제로 목재 가격은 좀 많이 꺾인 것 같더라고요. 고점 대비해서. 한샘도 이제 목재를 굉장히 주요 원재료로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전망은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한샘은 하지만 저는 제조업에 대한 뷰보다는 유통업을 라고 보고 유통업 관점에서 저는 좀 접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 재료비와 판매 가격 간의 뭐 스프레드가 얼마나 벌어지고 마진이 얼마인가도 분명 중요하지만 유통업의 특징은 판매 채널의 확장과 그거를 어느 정도 투자를 하는 시기가 있고 그 투자가 완료가 된 다음에 이제 채널에서 매출이 일어나면 그 이후에 영업 레버리지가 발생하는 구간으로 나뉠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저는 지금 한샘은 재투자에 들어간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롯데와 연결되어 있는 IMMP로 넘어갔을 때부터 우리는 그런 것들을 좀 기대했던 것 같아요. 이제 본격적으로 뭐 매장을 늘린다든지 아니면은 뭐 온라인으로 침투한다든지 이제 여러 가지 채널로서 판매 채널이 늘어나면 이제 그거에 따른 외형 확대 그 이후에 영업 레버리지가 발생하겠구나라는 거를 저희가 기대했던 거고 네. 그런 것들이 그때 당시 주가에 놓아져 있던 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외형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전반적으로 지금 매크로 지표들이 약한 상황이라 저는 지금 검토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내세웠던 연초에 이제 새로운 신규 대표이사가 여러 가지 이제 간담회에서도 밝혔던 포인트가 뭐 이제 리빙 테크놀로지 기업이 될 것이고 여러 가지 좀 어려운 단어를 얘기는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플랫폼 역할을 강조했던 것 같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시장을 장악하기 위한 어떤 채널 확보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오프라인 채널 확보력도 아직은 1위 사업자라서 잘하고 있고 맞기는 한데 조금 아쉽다 느낌이고, 온라인 침투력은 더 모르겠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그 두 온오프라인에서의 그 두 개 채널에서의 한샘이 새롭게 선보이는 뭔가 경쟁, 전략, 그거에 대한 효과, 그 성과 이런 게 숫자로 찍히는 걸 저희들은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건데, 아직은 그 모든 지표들의 시작이 미흡한 상황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2분기 실적에서도 전체적으로 매출이 부진하면서 영업이익이 좀 많이 안 좋게 나온 것들도 아직은 레버리지 효과가 나오는 구간은 아니고 투자가 진행되는 구간이구나. 근데 전체적으로 새롭게 세팅이 된 이후로 아직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 이후의 모든 전략들이 아직은 검토 혹은 이제 막 스터디 단계라고 저는 또 알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기대 좀 지켜보자. 내년도 이후부터는 채널 확대 전략이 어떻게 먹힐지, 어떤 로드맵으로 갈지 그거를 지켜보면은 그 이후에 다시 한번 밸류 재상정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여러 투자자분들한테는 참 어려운 시기이긴 하지만 연내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고 계시네요. 네. 네, 그러면 혹시 커버하시는 건자재 섹터 중에 탑픽으로 선정하시는 종목이 있을까요? 저에 대해서 많이 아신다면은 저는 최근에 B2B 건자재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었고, 네. 연초에는 시멘트에 대해서 추천드렸고, 작년에는 이제 KCC도 많이 추천드렸었는데요. 지금도 그 뷰가 바뀌진 않았습니다. 시멘트 같은 경우도 2분기 실적, 상반기 실적이 생각보다는 조금 미진했을 수 있는데, 전체적으로 하반기 이후에 또 추가 가격 인상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얘네들은 원자재 가격 상승을 판가에 전가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 애들이구나 라는 거를 아마 확인하실 수 있는 상황이라고 또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시멘트에 대해서도 여전히 긍정적인 의견 유지하고 있고, 또 KCC 개별 종목에 대해서도 B2B 마감재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샘이나 이런 B2C 애들과 다르게 2분기 실적에서도 건자재가 상당히 좋은 실적을 좀 기록을 했습니다. 원자재 가격 인상을 어떻게 판가에 전가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을 갖춘 애들은 여전히 너무 좋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리고 하반기 이후의 성장 그 비전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KCC와 시멘트 업종 이렇게 두 개는 여전히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시멘트 내에서는 혹시 몇 종목 정도 커버하시나요? 지금 공식적인 투자 의견을 내고 있는 거는 3개 정도 종목이 되고 있고요. 네. 그 중에 탑픽은? 우선은 배당을 또 많이 좋아하시기 때문에 네. 쌍용 CN이랑 한이시멘트 두 개를 꼭지로 가장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지난 1부에 국내 사업 그리고 2부에 해외 사업까지 해가지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타 IPO 시장 그리고 건자재까지 다뤘는데요. 다음에 또 좋은 기회 있으면 또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